네, 먼저 장맛비 소식입니다.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현재 전남과 경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진도에는 1시간에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주택과 농경지 등의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비로 불어난 하천의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소방대원이 기중기 줄을 타고 손전등을 비추며 인명수색을 벌입니다. 밤사이 폭우에 하천 옆에 세워진 중장비가 물에 빠진 겁니다. 그게 시원했는데 비가 많이 와볼게 어쩌니까 비가 많이 와서 꾹꾹 내려보니까 자갈 꾹꾹 내려보니까 굴러 내려버렸어요. 무지하게 많이 와서 몇 밀리 온지는 모르겠어. 우리 집도 침수 잡았어요. 산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덮치면서 마을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 파손되고 집 담벼락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갖고 다 파여버렸잖아요. 전답으로 해갖고 아스콘이라는 거 더러 포장한 게 여기 지금 이 밭자리로 싹 쏠려버렸어요. 장비를 좀 걷어내긴 했는데 피해들 농민들도 어르신들 좀 피해도 좀 막심하고. 진도와 완도 등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170mm에 가까운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무인 관측 지점인 진도운 의신면엔 1시간에 무려 103.5mm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짧은 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수위가 낮았던 이곳 하천도 물이 급격히 불어났는데요. 최근 잦은 비에 지방까지 약해지면서 토사가 흘러내려와 온통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집중호우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농경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집 예수녀 채도 침수되면서 60여 명이 일시 대피하고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산사태에 대비해 취약지 주민 80여 명은 미리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한 석유화학 업체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낙뢰를 동반한 많은 비에 전기계통에 고장이 나면서 일부 공정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또 긴급 복구 작업 중 배관에서 균열이 생겨 유출된 기름이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네, 경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 내내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우주의보 속에 1시간에 7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부산 역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 창원시 용지호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남 남해안 호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창원은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요. 궂은 날씨 탓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도 대부분 우산을 쓴 모습입니다. 경남 남해에서는 낮 1시 20분 기준으로 1시간에 79.5mm의 폭우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동, 사천 등 지역에선 1시간에 30에서 70mm의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대가 경남 남서 내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낮 1시 50분 기준으로 사천 등 6곳엔 호우경보가, 창원 등 2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부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선 다행히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한 비로 소방본부에는 안전조치 신고가 14건이 접수됐습니다. 합천군 야로면에선 주택 담벼락이 무너졌고 남해군 창선면에선 집에 물이 들어온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9시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1시간에 30에서 50mm, 경남 내륙 지역에는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만큼 하천변 산책로와 지하차도 등 고립될 수 있는 지점에는 출입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산 인근 지역에선 산사태나 축대 등 시설물 붕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정체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하면서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해 밤부터는 중부에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남해안 호우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어딘가요? 네, 현재 전남 여수와 보성, 경남 하동 등 11곳에는 호우경보가, 부산과 전남 구례 등 전남과 경남 9곳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후 3시 반 기준 전남 보성에는 1시간에 77.9mm, 경남 통영에도 1시간에 77mm의 폭우가 쏟아졌고 전남과 경남 곳곳에도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상하면서 남쪽에서 유입되는 뜨거운 공기의 강도가 강해져 북쪽 찬 공기와의 온도차가 더 커져 정체전선이 더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다소 강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남과 경남 곳곳에는 오후까지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늦은 오후부터 강도가 점차 약해지다 오늘 밤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네, 밤부터는 중부에 강한 비가 집중된다고요. 네,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이 점차 북상하겠습니다. 저기압의 앞단에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며 오후에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늦은 오후부터 정체전선에 동반된 주강수대가 중부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기상청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우선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에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7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북부에도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에는 빗줄기가 다소 약해지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또 한 차례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북상하면서 남쪽에는 따뜻한 공기가 위치한 가운데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을 압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내일 밤 사이에도 경기 북부는 시간당 70mm 이상, 수도권에 시간당 3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2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 150mm 이상, 충청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저기압이 북한을 지날 걸로 보여 경기 북부의 하천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어 급류 피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 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세 번째 방송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토론회 전부터 원희룡 후보를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겨냥하고 나서면서 거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과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전대 과정에서 제기됐는데 팀 성격과 그 진위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거죠. 말씀처럼 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이 재점화됐습니다.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이른바 여론조성팀을 운영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인데요. 원희룡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방송에서 이미 관련 의혹에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한 후보가 설사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후보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 같다며 댓글팀이든 뭐든 자신이 관여하거나 부탁, 의뢰한 게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두 캠프 사이에서도 공방이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캠프 정광재 대변인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댓글을 우리가 제재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며 이 자발성을 강조했고, 원희룡 캠프 이준우 대변인은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구속으로 이어진 드루킹 사건이 떠오른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변인 간 설전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차발적으로 그 기사에 한동훈 후보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장해찬이 제기한 댓글 운영팀에 대해서는요 전혀 대응을 안 해요 본인이. 아니, 그 왜 그렇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TV토론회 전 별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나 후보는 학부모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칫 여권에도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댓글팀 의혹에서 한 발 떨어져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는 자신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서는 이제 다른 판단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당대표로서의 덕목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후보는 어대한 기류를 경계하며 23일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결선 투표 없이 대표가 된다면 권력의 추가 급격히 쏠리면서 당 내분과 레임덕을 가속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단어, 대단히 엄청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거 나오면은
두 분 간의 신뢰가 없다라고 당원들이라면 다 느낄 겁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연임 도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을 꺼내놓은 거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죠.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종부세 재검토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게 관심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물밑에서 세제 개편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공식 입장은 아끼고 있었는데요. 앞서 이 후보는 금투세와 종부세 유예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다양한 입장을 조정해 나가는 게 정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이른바 우클릭 등 언론의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현직 당대표 때와 다르게 이 생각을 부담 없이 말한 거로 보인다며 향후 다시 당대표가 된다면 당론이 어떻게 정해질진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의 행보를 두고 이 대권까지 염두에 둔 외연 확장 행보란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후보가 연임으로 안정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선 일정 수치 이상의 득표율이 필요한 만큼 이를 고려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반면 경쟁자인 김두관 당대표 후보는 당의 정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며 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종부세와 금투세는 민주당이 지켜야 할 원칙이란 건데 이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정책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1급 체제로 갈 거란 애초 예상과 달리 비교적 지지율이 나오는 건 1인 체제에 대한 국민 우려와 민주당에 대한 기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원외 인사 당대표 후보인 김지수 후보는 공식 일정 대신 향후 전략 등을 구상하는 데 집중합니다. 네, 여야 원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죠. 네, 오후 3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국회 개원식조차 열지 못한 상황에서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건데요. 우 의장은 양측을 향해 여야의 가파른 대치로 국회 상임위 6곳이 간사 선임도 안 되는 등 모습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의 이유를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개원식도 무산시키더니 자당 전당대회 진흙탕 싸움에만 여념이 없다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들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 등 의사 일정을 합의하자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누가 일하는지, 누가 일을 방해하는지 국민께서 다 지켜보지 않겠습니까? 일하는 국회로 빨리 돌아와 주시기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본회의만 여야 합의라는 그럴듯한 명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의사 일정 합의하자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과방위와 법사위 등 국회 상임위는 가동됐습니다. 이 과방위에선 민주당이 이준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진행하려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 주도로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또 증인, 참고인 채택 표결 과정에서 이견으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선 야권이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추가로 하면서 이 청문회 자체를 반대하는 여당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 이틀 만인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저녁 9시쯤 위스콘신주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총격으로 다친 오른쪽 귀에 흰색 붕대를 감은 뒤 등장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내외를 포함한 가족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앞서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살 벤스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에 앉히면서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the great state of Iowa proudly cast all of its 40 votes for President Donald J. Trump.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실시된 호명 투표에서 각주 대의원 의장들은 트럼프 이름을 잇따라 외쳤습니다. 대의원 과반을 차지해 후보로 확정된 순간에는 마침 플로리다주 대표인 트럼프의 차남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We hereby nominate every single one of them for the greatest president that's ever lived, and that's Donald J. Trump. 트럼프가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된 직후 카메라는 또 다른 주인공을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SNS를 통해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벤스 상원의원이 전당대회장에 나타난 겁니다. 강경 보수 성향인 벤스 의원은 올해 39살로 2년 전 상원에 당선된 초선 의원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흙수저로 자라 자수성가한 인물로 자서전 힐빌리의 노래가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He knows what it's like to live in poverty, forgotten by Washington politicians. He is dedicated to ensure that no American is ever forgotten again. 피격 사건 이후 트럼프 공세를 삼가던 바이든 대통령은 벤스는 트럼프의 복제 인간이라며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H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A clone of Trump on the issues. So I don't see any difference. 트럼프가 오하이오 출신인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건 경합주인 러스트벨트를 공략해 대세론을 굳히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논란이 됐던 트럼프를 관역 중앙에 놓아야 할 때라고 한 자신의 발언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토론 도중에 한 거짓말들을 생각해보라면서 선동적인 발언을 일삼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트럼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큰 논쟁을 불러온 이른바 관역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It was a mistake to use the word. I didn't say crosshairs. I meant bullseye. I meant focus on him. Focus on what he's doing. Focus on his policies. Focus on the number of lies he told in the debate. 지난달 TV 토론 참사 이후 재선 도전 하차 압박을 받던 와중에 자신이 아니라 상대 후보 공격에 집중하라는 취지로 했던 발언.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총격 사건 이후 이 발언이 트럼프 암살 시도를 유발했다는 공화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관역 발언은 실수라고 인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I'm not the guy that said I want to be a dictator on day one. I'm not the guy that refused to accept the outcome of the election. I'm not the guy who said that wouldn't accept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automatically. 또 공화당이 대선에서 패배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선동적인 수사를 일삼는 건 자신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반박했습니다. How do you talk about the threat to democracy, which is real, when a president says things like he says? Do you just not say anything because it may incite somebody? Look, I've not engaged in that rhetoric.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전한 고령 우려에 대해 나는 트럼프보다 3살 더 많을 뿐이라며 인지력은 매우 좋고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일을 해냈다며 후보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네, 정치원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중에 제기된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을 놓고서 원희룡 후보와 한 후보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원 후보는 전날 합동연설회에서 사실이라면 중대범죄 행위라면서 한 후보가 대표가 되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 이어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가세했고 여기에 원희룡 후보도 올라탔다면서 자신이 드루킹이라도 돌렸냐는 것이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도 공방에 가세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 국기 문란 중대범죄라면서 특검으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정치원은 원희룡, 한동훈 후보 간의 공방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론 조정팀과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야당도 당장 한동훈 특검법에 이 내용을 추가해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한 후보가 대표로 된다가 하더라도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뭐 장해찬 씨인가요? 그분이 주장하고 예. 그다음에 양문석이라는 민주당의 의원이 이상하게 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걸 가지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탔어요. 민주당은 드루킹 돌려서 처벌받은 정당이에요. 네. 그러면 저 댓글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제가 시켰다는 건가요? 그런 말도 못 하던데요? 예. 그러면 제가 그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면 드루킹 돌렸다는 거예요?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정치원 시간입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한규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주 23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당 내에서도 자폭 전대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정말 너무 부끄럽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예. 이게 전당대회라는 것이 원래 이제 당의 축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당을 개혁하고 변화할 것인가. 예. 지난번에 총선에서 저희가 대표한 그런 그것들을 어떻게 반성할 것인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의원 계시지만 김한규 의원 계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민주당과 싸워서 민주당을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국정을 어떤 식으로 개혁해 나갈 것이고 그렇죠. 운영할 것인가 정책 이런 부분들 비전 이런 내용이 지금 거의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리고 당원들께 호소하고 국민들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몸싸움까지 있었잖아요. 어제. 그렇습니다. 지지자 간의 이제 몸싸움인데요. 예. 저게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예. 그 전당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극한, 모든 바닥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너무너무 부끄럽고 예. 어쩌다가 우리 전당대회가 이렇게까지 갔는가. 예. 저는 이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도 분명히 그런 전당대회를 이런 식으로 만든 분들은 정치적인 예.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했잖아요. 댓글이요. 예. 그 예. 문제 제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 댓글이라고 처음에 장해찬 후보가 얘기를 했다가 장해찬 전 후보가 얘기를 최고위원. 했다가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뭐 그 소통팀 여론 홍보팀 여론 조성팀 조성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셨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아니 불법을 본인이 저지르셨다고 그 팀의 일원으로서 저지르셨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자수를 하셔라. 본인이 범죄에 대해서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자수를 하시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이게 불법이 되려면요. 기본으로 드루킹 때처럼 킹크랩 뭐 이렇게 돌려서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여론을 계속 그 몇만 건씩 확대 재생산해 내던가 아니면은 돈을 주고서 무슨 직원들을 동원해서 알바를 동원해서 혹은 공무원들 지난번에 국정원 그 댓글팀처럼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 그 댓글을 달게 하든가 이러면 분명히 문제죠. 이거는 뭐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한동훈 후보 할아버지가 돼도 여기서부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댓글들을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댓글을 많이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욕하세요? 나는 그분 지지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댓글 공작이라면 저도 댓글 공작 엄청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협에서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본인들이 글을 써서 운영위원장 방이라든가 지도위원 방에 올려놓으면 지도위원들이 우리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에게 계속 그 홍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된 그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러면서 비판을 해줘요. 그럼 이게 다 댓글입니까? 이게 댓글 공작입니까?
기본으로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치판에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우리 당내에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돼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김학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거 특검으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였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불법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있죠. 그런데 문제 제기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걸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마치 공직자가 관여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그 부분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법무부 장관 할 때 민주당 또는 다른 이제 진보 언론인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했던 것처럼 장해찬 전 최고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할 테고 장해찬 전 최고 입장에서도 본인이 형사 처벌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로는 한번 확인을 해야지 전당대회 끝나고 그냥 묻히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의원이 확인한 바처럼 한 24개 계정에서 24개 계정에서 오탈자, 띄어쓰기, 기호 이런 것들이 동일한 이런 댓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게 단순히 뭐 지역 최고위원 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정치인들 관련된 내용이라 그냥 복사해서 여러 군데 그렇게 많은 댓글을 달 정도로 거의 전업 댓글러처럼 활동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과연 아무 대가가 없었을지 한번 확인은 해보자 이거죠. 확인이 필요하다. 김학의 의원께서는 이제 변호사시니까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지지자들이 댓글을 단 게 잘못이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자발적인 댓글이면 문제가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는 자발적인 댓글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그런 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선 팀들이 기획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전 선거 운동이죠. 물론 이제 3, 4년 전에는 안 됐지만 저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뭐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정치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최고 같은 분들이 관여해서 신경 써서 이런 작업들을 했을 거다. 전모는 좀 밝혀줘야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아니, 그 위드훈이라는 그 한동훈 지금 그 후보의 지지 그룹이 8만 5천 명쯤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만들어진 게 약 4년 전이에요.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24개 계정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24개 계정에서 2, 3년 동안에 하루에 한 2, 3개 정도씩 올린 거더라고요. 근데 올린 것도 보면 내가 누구를 지지해요. 내가 김행표를 지지해요. 그래서 그 글을 하나 올렸는데 똑같은 글을 다음에 또 쓰기 귀찮으니까 하나 올린 다음에 거기서 붙여넣기 해서 그냥 올리잖아요. 한 2개쯤 올리면 그러면 당연히 맞춤법이나 그 기호가 잘못된 게 그대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2, 3개씩 올리는 게 이게 돈 받고 댓글을 올린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 지금 양문석 의원이 얘기하는 24개 댓글 계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당협에 있는 그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혹은 시도위원들도 다 댓글 공범이에요. 제가 댓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김한규 의원님도 아마 그 지역에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한번 따져봐야. 김학의 의원님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자가 관여됐는지 여부. 저는 그게 꼭 법무부 직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당이기 때문에 각종 공공기관에도 여당 출신 인사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여했을 가능성, 그거를 저는 장해찬 최고가 제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천안 합동 연설의 도중에 일부 청중이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고 야유해서 각 후보 지지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시작, 한동훈 당대표 후보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천안에서 에너지를 다 같이 집어넣고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도전과 행동으로 옮겼던 진정해 주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견을 존중하는 정당입니다. 이견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정당이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 문자 그걸 가지고 제가 총선에서 고의로 패배했다. 그건 당원에 대한 모욕이다. 그 가지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뭐 전당대회가 아니고 분당대회 되는 것 아니냐. 이거 총선 후 경선 후유증 심각할 것 같다라고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저기 나왔던 분들 중에서 보니까 우리 당 원이신지 아니면 저 자통당 그 자유통일당 당원신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군요. 그래서 예. 이게 뭐 이중 당적 문제도 좀 있어요. 그래요? 뭐 지금 예, 현재로서는 이중 당적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 배신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21세기 2024년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정말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뭐가 배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이 너 출마했는데 대통령은 다른 사람을 원해서 다른 사람을 출마시켰어. 그러니까 너 그러면 빨리 사퇴를 해야지. 왜 계속 남아 있어? 너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니까 너는 배신자야. 이런 논리를 유권자에게 국민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왕조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가 배신인지를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지를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우리 당원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여당의 전당대회 어제 모습 보면서 저게 민주당 전매 특허였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격렬하게 충돌한 적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돌려치기로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박지원 의원님이 정치를 오래 하셔갖고 옛날 옛적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10여 년도 더 지난 일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다라고 하면 현재 안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문화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말씀하시는 거 완벽하게 다 동의하는데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연설 중간이 아니었거든요. 시작부터였어요. 그러면 가끔은 내용에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처음부터 연설을 방해하려고 기획하고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게 특정 후보 측에서 동원하고 기획한 거냐 이런 게 문제인데 서로 아니라고 그거는 이제 때문에요. 확인할 수가 지금 없는 거고 지금 김재원 후보도 본인의 SNS에 이제 영상 올린 걸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그 밖에서 야외에서도 몸싸움이 계속 일어났는데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 몸싸움 하던 분이 나가서 다시 했더라고요. 그 뭐 옷이 이렇게 벗겨진 거 보니까 등하고 팔에 자세히 보셨네요. 상당한 문신이 있는 그 일반 이쁜 문신이 아니라 이런 중년 남성이 밖에 나가서도 계속 몸싸움을 하셨는데 그리고 일행 몇 분이 있는데 말리지도 않는 장면을 보고 김재원 후보가 이거를 당시 경호하던 사람들이나 경찰들이 왜 이런 걸 막지 못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군요. 저는 이게 정말 당에서 누가 후보가 되시든 이건 국민들이 볼 때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정치권 자체가 무슨 권력 때문에 저렇게 폭력까지 감수하는 이런 집단으로 볼까 봐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박성전 의원 같은 경우에 이 권력 하락기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 아니냐라고 또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어떤 이 모습이 왜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보세요? 그거 자체보다는 그렇게 보는 건 이제 대통령이 혹시 한동훈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서 권력 누수, 레임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상현 의원께서 이제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상당히 맞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당이 분열될 우려, 이 경선으로 인해서 당의 충격이 너무 클 것 같다라고 우려를 제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보수층에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하고 무관하게 이 건으로 인해서 결국 대통령실과 한동훈 후보 간에 또는 특정 후보 간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윤상현 후보는 네. 오늘 SNS 글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 내분 또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것으로 예상하세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예. 거꾸로 보고 있는데. 거꾸로 보고 있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실과 지금 그 온 국민이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그 당원들이 지적하는 건 더 이상 용산과 예. 그 당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맹종을 하거나 뭐 문제 제기를 못해서 결국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심판받고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당정 관계가 회복되면은 둘 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건데 그것을 정상화하자는 주장, 당정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주장이 그거 정상화를 하면은 우리 당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은 존립 가치가 있는 겁니까? 잘못된 곳에서 정상으로 가는데 정상으로 가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당은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지금 7월 2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 단일화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뭐 대강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냐면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런데 2차 투표까지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세요? 2차 투표로 가면 뭐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죠. 지지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이 있으니까 뭐 지지선을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단일화라는 거는 대개의 경우 단일화를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 둘이 단일화했더니 그래서 이겼다. 이게 극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단일화 그런 효과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뭐 다른 후보들이 합쳐도 지금 앞서가는 어떤 한 후보 갤럽 조사 어제 나온 거 잠깐 보여주셔도 돼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나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단일화라는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36이네요. 제 후보를 다 합치시면 36%고 한동훈 후보가 57%니까 두 차이가 21%포인트가 나고 저것도 보면 30이고 45니까 저것도 15%포인트가 세 분이 다 합쳐도 그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이제 당원의 당심을, 그러니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를 것이다라고 또 이렇게 예상하는 분도 많아요. 그거 저희가 옛날에 이제 선거할 때마다 맨날 저희가 질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숨어있는 샤이 보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진보진 민주당도 본인들이 질 때면 숨어있는 샤이 진보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를 보여주세요. 네, 다음 키워드는 도마뱀입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도마뱀이란 단어를 꺼냈습니다. 가방을 돌려주라고 김 여사가 지시했는데 깜빡했다는 대통령실 행정관의 해명을 직격한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도마뱀 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이 김 여사가 최재형 목사한테 명품백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다시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깜빡했다. 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합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랍니다. 김건희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십시오. 명품 가방 받은 당일에 김 여사가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가방을 다시 돌려주라고 했다고 그 행정관이 이야기를 했고 자신이 깜빡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이제 관련자분들은 믿을까요? 2022년 9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저는 똑똑하지도 않고 게으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그럼 했다고 보세요? 법률적으로 피해갈 방법을 찾은 거죠. 행정관이 실수로 한 거잖아요. 실수로 반환하지 않았다라면 그거 자체는 업무 태만 내지는 업무를 성실히 못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지언정 형사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쪽 김 여사 측 변호사 이야기는 이 형사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여러 번 제가 저도 드렸는데 형사 책임 규정이 없다라는 것 자체도 틀린 얘기입니다. 반환하지 않은 것 자체를 문제를 삼을 수 있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부분 또 관련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은 사건을 이첩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무가 부과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형법상 뇌물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얘기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관련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는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얘기하지 않고 되게 기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도 그렇지 않다. 이거는 본인들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관했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해명과도 충돌되고 1년 거의 2년 가까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다가 이제야 이런 해명을 하는 것도 상당히 게으르다라고 봅니다. 김조혁 부총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꼬리 자르식 아니냐 이게. 그리고 지금 김학의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오랜 시간 지나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따져보세요. 뭐 그런 비판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마 일반적인 국민 정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나온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진즉에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입장을 밝히셨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사건은 그 원래 사안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폭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사가 일찌감치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4명의 후보가 다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왜 그때 1월 달에 그 사과하겠다는 걸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사과를 안 시켰느냐라고 한 후보를 또 공격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일찌감치 얘기를 하면서 다른 설명들을 붙이셨으면 그러면 그게 뭐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 뭐 실수했다고 하니까 그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뭐 예단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고 누구든지 대통령 부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보호권은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방어권은 있는 거기 때문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 같긴 한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도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추경호 원내대표 파렴치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파렴치하다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겁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법사위를 열어 이원석 검찰총장을 탄핵 청원 청문회의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을 이어가서 계속 대통령 탄핵을 이슈화시키겠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파렴치함에 기가 막힙니다. 피의자가 국회 권력을 갖고서 본인을 수사하는 검찰을 때려 눕히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편 대형 인터넷 카페에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면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여론 조작이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 회의 때 나온 발언인데 민주당이 실제로 또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증인이 그동안 39명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저는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수시로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판사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장관도 탄핵하겠다고 그러고 이미 또 탄핵을 여러 차례 한 적도 있고요. 이게 입법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입법 폭력을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단계를 넘어서서 심지어는요 자기 당에서 뽑은 국회의장까지 예를 들면 뭐 SSG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욕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저 21대 끝나갈 때 왜 통과시키지 이거를 갖다 상정하지 않느냐고 그 국회의장을 윽박지르고 아니 도대체 민주당은 뭡니까? 입법, 사법, 행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런 삼권 분립 같은 것들을 모두가 다 자기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입법권 하나 가지고 모두를 다 탄핵해서 할 수 있고 그 자기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세운 국회의장까지도 그런 식으로 몰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 나라가 무슨 이재명 대표님은 한 분을 위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다 깨부술 수가 있는지 이게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법사위에서 보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도 다 추가 채택했네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탄핵 청원에 나온 사유들 또 플러스해서 대통령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법사위에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을 부르겠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거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현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 얘기도 했었나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검찰에 인사가 있었고 중앙지검장을 포함해서 여러 분이 바뀌면서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 혹시 관여한 부분인가? 이현석 총장은 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여전히 하고 있지 않는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나요? 거기에 누구를 부르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을 수사해서 기소하는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권을 갖고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수사도 못하고 비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여당이나 행정부에 비하면 대통령, 국회에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 19일 날 계속 진행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증인들도 다 지금 부른 상황이고요. 만약에 불출석하면 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예정이에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워낙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입법 폭력을 행사하고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상권 분립에 완전히 어긋나고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기본 정신에 모두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 외로 지금 추가로 어떤 대응 방안이 그거는 아마 있어요? 원내 대표팀에서 대표단에서 법률적인 문제도 고려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돼요.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당이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고 이렇게 걸핏하면 사람들을 부르면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하는 해방 이후에 이런 정당이 없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정권도 없었죠.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갖고 국회를 무력화했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마지막 수단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양곡법이라든가 쌀이 넘쳐나는데 쌀값이 떨어지면 무조건 구입을 해주겠다는 양곡법이라든가 양곡관리법. 그다음에 파업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드는 노란봉투법 같은 것을 올려놓고 이것을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거부권 행사하는 정권이니까 우리가 이 사람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한 건데 가해자가 누구를 때려서 피해자가 아프다고 울면 너 왜 울어 하면서 때리는 거하고 뭐가 다르? 또 때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주경 원내대표는 이 모든 민주당의 최근 여러 추진 현안들이 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왜 이렇게 무더기로 탄핵, 특검 이런 것들을 남발하는지 그리고 특검을 한다면서 상설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여야가 2명씩 추천을 하기로 된 것을 자기 당이 다 추천을 하겠다. 한 당이 모두 우리가 추천을 할 테니까 거기서 뽑아라. 이거는 이번 특검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게 하자. 변협이라든가 대법원장이라든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추천한 특검 중에서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범죄를 저진 사람이 자기를 수사하는 사람, 할 사람을 자기가 선정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고 민주주의의 체제에도 맞지 않고 저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지금 폭거를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뉴스 속보와 관련된 것도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개발 의혹, 또 대북 송금 의혹, 기소된 이재명 전 대표 재판을 모두 서울에서 받게 달라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뭐 대법원이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기각한 이유는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대법원에서는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을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저희가 봤을 때는 이화영 부지사하고 병합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어차피 별도의 사건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판사라고 하면 어차피 수사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거라 서울에서 뭐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한다고 해도 전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옛날엔 가택연금을 했는데 이제는 법정연금을 한다고 할 정도로 일주일에 4번 정도씩 정치인을 이 법정에서 하루 종일 보내게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의도성을 갖고 특수부에서 수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주 5일 중에 4일을 재판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에서 편의를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법원에서 편의를 좀 봐줄 수 있었던 사안 아니냐라고 김한규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항상 얘기하는 게 법 앞에서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고 평등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저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수원지법에서 이 1심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형인가를 내린 6개월요. 1심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도 실형을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이것을 서울로 병합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걸 사안을 다 서울로 옮기겠다는 것은 수원지법에서 판결하는 것들을 피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병합을 시킴으로 해서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소요될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꼼수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런 거 통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는 것은 매우 합당한 조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원 지금까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김만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에 남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저 자신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트로트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봉선화, 연정, 싫다 싫어 등 많은 히트곡을 내며 트로트 4대 천왕으로도 불렸던 가수 현철 씨가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82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아 기자. 네, 문화산업부입니다. 네, 빈소의 동료 가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철 씨 별세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가수 현철 씨는 1942년생, 향년 82세로 어젯밤 10시쯤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철 씨 측 관계자는 YTN에 2달 전쯤부터 폐렴을 앓았다면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정오쯤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 선후배 가수들과 봉선화 연장의 작곡가 등 음악 관계자들의 발길이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빈소를 찾은 가수 강진 씨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우리 곁을 떠날 줄은 미처 몰랐었고 너무 좀 불편하실 때 찾아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괜찮다고 전화 드리면은 그래서 이제 못 찾아뵀었었는데 트롯 노래를 그때 많이 히트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후배들이 더 이렇게 쓸 자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가수 현철 씨는 본명이 강상수입니다. 지난 1966년 데뷔해 오랜 무명 생활을 거친 이른바 늦깎이 가수로 1980년대부터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1988년에 발표된 봉선화 연정이 대표곡으로 꼽히고 사랑은 나비인가봐,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싫다 싫어 등 수많은 인기곡을 남겼습니다.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등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으면서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봉선화 연정과 싫다 싫어로 1989년과 1990년 2년 연속 KBS 가요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때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중년의 톱스타로 트로트의 명맥을 지키며 2000년대 이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다 2018년 이후에는 건강 문제로 무대에 서는 일이 줄었습니다. 수년 전 경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신경 손상으로 건강이 악화해 오랜 기간 투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년엔 뇌경색으로 투병하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많은 팬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음악평론가들은 현철 씨의 노래가 쉽고 따라 부르기 좋았을 뿐 아니라 서민적이고 친근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가수로 각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에서 YTN 김정아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로트 4대 천왕 중 현철 씨가 어제 오랜 투병 끝에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철 씨의 음악 여정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가수 현철은 1942년생으로 27살이었던 지난 1969년에 무정한 그대로 공식 데뷔했습니다. 봉선화 연정 외에도 싫다 싫어, 사랑은 나비인과바 등 숱한 히트곡을 남긴 현철이지만 처음부터 인기몰이를 한 건 아니었는데요. 남진과 나훈아의 시대였던 1970년대, 현철은 오랜 무명 생활을 겪으며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수 활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태현철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입니다. 1966년부터 이제 음반을 내면서 활동했지만 이렇다 할 히트곡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무명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죠. 1980년대부터는 명실상부 현철의 시대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당시 최고의 권위를 뽐내던 지상파 가요대상에서 1989년 봉선화 연정, 또 1990년에는 싫다 싫어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1989년 수상 직후 감격에 겨워 오열한 뒤에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며 생전에 불효해서 죄송하다는 소감 발표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린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치 판소리처럼 꺾어 거친 느낌을 주고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떨림 창법으로 음을 떨리게 하는 기교가 뛰어나다는 의미에서 비브라토의 제왕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또 1980년대 이후 이어진 트로트 부흥기를 이끌면서 서른도와 송대관, 태진아를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현철 씨는 2018년 건강상의 이유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했고 지난 2020년 불후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춘아와 함께 레전드 가수로 출연한 것이 마지막 방송으로 전해집니다. 디스크 수술 뒤에 신경 손상으로 요양을 해왔는데 은퇴는 따로 언급하지 않아서 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별이 된 트로트 가수 현철, 그가 남긴 노래는 팬들과 후배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감동과 여운을 선사할 겁니다. 현철 씨는 거의 마지막까지 노래를 떠나지 않았던 가수예요. 그러니까 현철 씨가 우리 가요계에서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가수들의 수명을 늘렸다.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통 6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면 전성기를 누린다 이런 기회가 거의 없었던 풍토였는데
그 현철 씨처럼 그 연세에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가요계를 장악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죠. 후배들에게는 크게 기감이 되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인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늘봄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로 크게 늘었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도 80%를 넘기면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장상윤 사회수석의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수석 비서관 장상윤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각급 학교의 1학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늘봄학교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을 통합, 개선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정규 수업 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온전하게 부모의 책임이었던 아이 돌봄과 교육을 이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책임 돌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린이를 위한 나라를 목표로 우리 정부의 정책 가운데 늘봄학교가 매우 중요한 정책임을 항상 강조해 오셨고 민생 토론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늘봄학교 본부처 지원본부 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해 오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4차례나 늘봄학교 현장을 찾아 특별 강사 역할까지 맡아주시는 등 직접 아이들과 소통하며 학부모와 교사분들의 목소리까지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오셨습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17개 시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결과 이번 1학기에 첫 걸음을 뗀 늘봄학교가 현장에서 호응을 얻으면서 점차 안착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와 참여하는 학생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학기 초에 2,7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한 이후 6월 말 현재 운영 학교가 2,963개로 약 200개 이상 늘어 이제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경우 학기 초에 38개에 불과했던 늘봄 참여 학교가 150개까지 늘었습니다. 현재의 추세와 준비 현황을 볼 때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확산한다는 목표도 무난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학부모와 학생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월 31일부터 2주 동안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82.1%, 학생의 87.6%가 만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늘봄학교 정책으로 자녀 양육과 돌봄 부담이 줄었는지에 대해선 86.5%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지난해 11월 가족과 함께 국내로 망명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까지 받은 엘리트 출신으로 태영호 전 의원 이후 국내로 들어온 최고위급 탈북 외교관입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파나마 운하를 지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으로 억류됐습니다. 쿠바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싣고 북한으로 향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겁니다. 당시 현지에 급파돼 교섭을 담당한 인물은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리일귀였습니다. Estamos aquí para dar acceso consular a nuestro tripulante, más nada. 지난 2019년 다시 쿠바 대사관에 부임한 리 참사가 지난해 11월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로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월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인 쿠바와 수교를 공식 발표하기 석 달 전쯤입니다. 리 참사는 청천강호 사건 해결 공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표창장도 받은 인물로 지난 2016년 태용호 당시 주영국 북한 공사 이후 탈북 외교관 가운데 직급이 가장 높습니다. 리 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상급 간부의 뇌물 요구와 당국의 지병 치료 거부 등을 망명 결심 배경으로 들며 북한 주민이 한국 국민보다 통일을 더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한성열 전 미국 담당 부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2019년 2월 미국 간첩 혐의로 총살됐고 리용호 전 외무상은 뇌물 사건에 연루돼 일가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스페인어와 프랑스에 대단히 능하고 아주 유능한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망명했다는 소식이 해외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에게 알려지면 엄청난 큰 충격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교관 탈북이 확인된 건 2019년 조성길 주 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주 쿠웨이트 대사대리 이후 처음인데 지난해 엘리트 계층 탈북민은 10명 안팎으로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이탈 주민의 개인 신상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정착지원법상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정원이 보호 여부를 결정해 별도의 정착시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원입니다. 네, 미국 유세 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발생한 지 2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중국에서 트럼프 티셔츠가 인쇄됐습니다. 트럼프냐, 점잖은 트럼프냐, 누가 되든 똑같다면서도 미국 대선 판도에 중국 여론도 들썩이는 모양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귀에서 피를 흘리며 주먹을 치켜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뒤론 파란 하늘에 성조기가 펄럭입니다. 미국 동부 유세 현장에서 촬영된 피격 장면이 지구 반대편 중국 남부 티셔츠 공장에서 인쇄됩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판매되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它一定是个爆款，不用预测，因为我觉得比那些所谓的明星要够，可能顶个100倍吧。 선전 증시에 상장된 한 IT 업체의 주가는 하루 상승폭 제한선인 10%까지 반짝 뛰었습니다. 업체 이름이 트럼프의 대선 승리를 뜻하는 걸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삼갔습니다. 中方已就此发布消息，对此我没有新的补充。 중국 관영 CCTV는 피격 당일 저녁 메인 뉴스에서 암살 미수 사건으로 소개했습니다. 영문 선전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분열하면서 정치 폭력이 늘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홍콩 봉황위성 TV는 트럼프가 총격을 당했지만 쓰러진 건 바이든이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중국 때리기의 대명사로 통하는 트럼프의 귀환 가능성에 현지 여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트럼프 전 미대통령 피격 사건 이틀 만인 오늘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을 했는데요. 총에 맞은 오른쪽 귀에 거즈를 대고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는 전당대회에 등장한 트럼프의 모습을 놓고 재선을 위한 대관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김길수 현지 리포터 연결해 미국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터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간에 지금 새벽인데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 영상으로 만나보셨죠? 어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날 가장 인상에 남는 모습은 주인공이자 불과 이틀 전 피격을 당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스쳤던 오른쪽 귀에 붕대를 둘렀지만 여전히 검정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한 채
특유의 여유 있는 몸짓과 건재한 모습으로 연단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등장하는 동안 God Bless the USA라는 하나님이시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유명 미국 음악이 배경음악으로 깔렸는데 이 노래의 원곡자인 리 그린우드도 전당대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에 직접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일제히 USA와 트럼프를 연호하며 그의 대선 후보 공식 지정을 환영했습니다. 네. 누가 참석했는지 현재 언론들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날 행사가 마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대관식을 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전당대회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모습을 보여 이채를 끌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기 행정부에서 어머니 멜라니 트럼프와 함께 모습을 종종 드러냈던 어린 소년이 18살 성인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 이복 누나인 티퍼니 트럼프도 플로리다주 대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일기 때 아버지를 도와 가장 왕성한 공개 활동을 했던 장녀 이방카 트럼프는 대의원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더 높아졌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잇따른 말실수와 어눌한 행동에 이어 지난 TV 토론에서의 대형 실책 등이 이어지면서 승부는 이미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피격 사건을 통해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중도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대선의 승패는 이미 난 것이라는 말들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인사회 기존 민주당 지지층 일부 역시 이번 대선에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총에 맞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피를 흘리고 다시 일어났던 게 자신은 괜찮다, 손을 들어 올려서 I'm okay, 나는 괜찮다는 걸 알리려고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당시 불법 이주자에 대한 차트를 읽기 위해 고개를 약간 오른쪽으로 돌렸다며 바로 그때 총탄이 자신의 귀를 찢고 피가 이마와 뺨에 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격 뒤 일어서며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이유에 대해 사람들에게 내가 괜찮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격 후에 이게 손을 번쩍 들어 올린 사진이 화제였고요. 중국에서 바로 인쇄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티셔츠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 뒤 피를 흘리며 주먹을 지켜든 사진을 인쇄한 티셔츠와 스티커 등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5일 미국의 수공예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S에서 도널드 트럼프 암살을 검색하면 포스터와 티셔츠, 머그장 등 1000개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판매 중인 상품에는 방탄 트럼프 2024, 총격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 스쳤지만 당황하지 않는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다며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상품이 쏟아졌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대선 후보를 공식 지명하는 절차인데요. 오늘 무슨 발언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오늘은 발언이 나오지 않았고 마지막 날에 수락 연설을 할 거로 예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연설 없이 오는 18일 수락 연설 때 연설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이 러닝메이트가 이제 오늘 공식적으로 소개가 됐고요.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은 어떻게 부통령 후보가 된 거예요? 그 벤슨 상원 의원은 오하이오주 출신 초선으로 1984년생인 올해 39
9살에 그런 젊은 나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에 속하는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이혼과 마약 중독 모친의 학대와 가난 등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변호사, 벤처 캐피털 기업인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벤슨 의원은 한때 저소득 백인 계층의 트럼프 열광 현상을 가리켜 마약에 비유하면서 반 트럼프 선봉에 섰다가 2022년 상원 선거 출마를 계기로 친 트럼프로 변신하면서 트럼프에게 사과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현재는 불법 이민 차단, 기후변화 평가전환,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등을 주장하는 의회 내 핵심 친 트럼프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흑수저 신화로 불리는 부통령 후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오늘 찬조연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미국 대사도 나선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거의 끝까지 맞붙으면서 사이가 멀어졌던 헤일리 전 대사를 이번 전당대회 초청 연설을 맡긴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내 중도 반트럼프 세력을 대표하는 헤일리는 지난 3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사퇴하면서도 끝내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폭스뉴스 등은 공화당이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며 헤일리도 당의 단합을 위해 전당대회 연단에 오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헤일리의 가세로 일단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자, 바이든 캠프는 이제 비상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지난 13일 일어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한 채 내실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탈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대국민 연설 등을 하면서도 트럼프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이나 강한 캠페인은 자제하면서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계속해서 추락하는 지지율에 대해 곤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후보 교체로는 잦아든 건가요? 오히려 더 높아진 건가요?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10여 명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연판장에 서명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강행 의지가 워낙 강한 데다가 대체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고 또 대체하기까지 시의적으로 부족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현재 진퇴양난에 놓인 모습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 일단 네거티브 공격은 멈춘 상황이고요. 그런데 주변의 민주당 지지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사실상 동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요즘 들어서 많이 불거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불안정한 언행, 또 기억력 감퇴 등으로 인한 어떤 국가 정책에 있어서의 불안감 같은 것들이 만연되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지층 가운데서도 이탈표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민주당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언론들은 후보들을 공개 지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유력 언론들이 공식 지지 선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상 아시다시피 뉴욕타임스는 대표적인 진보 언론 중에 하나인데요. 심지어 뉴욕타임스마저 오히려 지지 선언이 아니라 상대방인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당 측에서 저지하려면 지금이라도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본인과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가 워낙 완주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던 언론들마저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미국 언론들은 앞으로 이제 대선 3개월에 남았는데 나올 수 있는 변수를 뭐로 꼽고 있습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들을 꼽고 있는데 첫째로는
바이든이 혹시라도 중간에 사퇴를 한다면이라는 가정이 가장 우세하고요.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데 무게는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그 전쟁 중인 하마스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종식을 빨리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바이든 정부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트럼프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결말을 낼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남은 3개월 남은 그 대선 기간 동안에 변수가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국 현지 분위기 YTN 김기수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른 아주 새벽인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제 이슈 쉽게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경제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두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볼까요? 슈퍼 자차 속지 마세요. 렌터카 피해주의보. 네, 렌터카 빌리는 분들 요즘 휴가철이라 많을 텐데 뭐 분쟁이 많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가지고 아무래도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또 빌리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요. 네. 이 렌터카 업체 측에서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서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요. 지난 5월입니다. 제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A씨는 렌터카 반납일에 렌터카의 작은 훼손을 발견했는데요. 렌터카를 계약할 때 가입한 보험 처리를 요청했더니 돌아온 건 다름 아닌 업체의 20만 원 면책금 요구였다고 합니다. 렌터카 이용 소비자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고가 난 것을 즉시 현장에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슈퍼자차라고 하는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마지막에는 비행기 시간 뜯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야기한 20만 원 면책금을 내라 하는 그 조건 하에서만 사고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가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피해를 본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예.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5년 동안 관련 통계를 한번 집계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그 결과를 보시면은 표로 나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만 1,7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죠. 바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입니다. 7월부터 9월 사이에 접수된 피해 건수가 10건 가운데 3건을 차지했는데요. 이 전체 건수 가운데 35%가 바로 렌터카 사고 관련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업체 측에서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했다라는 불만이 74%로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가 슈퍼자차 속지 마세요인데 네. 이게 업체마다 네. 슈퍼자차 들었다, 완전 네. 자차 들었다. 그러니까 다 되는 보험을 들었다고 홍보를 하는데 실제로는 다 되지가 않는 모양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자차다, 슈퍼 자차다 하는 말만 딱 들어보면요. 이런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왠지 다 면책이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추가 부담 없이도 모든 손해를 전부 다 면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는요. 면책 한도가 낮아서 소비자가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일 때에는 아예 면책이 안 되는 경우까지 있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 측의 설명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소비자원은 자차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자기 부담금의 여부나 정확한 면책 한도 그리고 면책 제외 범위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라고 당부했는데요. 예. 또 차량 훼손 또는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렇군요. 면책 한도 꼭 따지고 나서 렌터카 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기 어디입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예. 오늘 19일부터인데요. 예, 이게 예. 영상이 좀 섞여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삼성전자가 제주와 여수 그리고 통영 인근의 섬지역을 대상으로 갤럭시 휴대폰 신제품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런 모바일 제품의 드론 배송 서비스는 국내 최초라고 합니다. 이렇게 드론을 이용하면요. 배송 기간이 기존의 일주일에서 하루로 대폭 단축된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적재 중량 10kg 이하의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품목을 중심으로 배송 제품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제주도에서 전국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을 했는데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초로 상용화에 첫 발을 뗀 거는 바로 제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보면 지난 3일의 일인데요. 제주도 비양도의 드론 배송 서비스가 시작돼서 주민들에게 치킨과 햄버거를 배송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어 가파도와 마라도에도 드론으로 물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도 덧붙였는데요. 비양도의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가파도와 마라도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이 다니지 않는 물류 취약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지난 5월에는요, 서울시가 도심 한복판에서 드론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 시연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드론 물류 배송이 현실화한다면 물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과 같은 도심지의 경우에는 특히 드론이 하늘에서 갑자기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안전 문제에도 유의해야 하겠는데요. 조만간 이런 드론 배송이 현실화하더라도 안전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대목이네요. 또 드론들이 너무 많이 떠다닐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도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인구 감소 도시들이 관광 명소로 거듭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 어제 오늘 네. 일이 아닌데요. 일단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등은 서울역에서 지자체 23곳의 시장과 군수를 만나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양한 지역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철도 연계 할인 등을 통해 인구 감소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한 건데요. 인구 감소 지역은 전국적으로 보면 107곳에 달하는데 이번에 협약에 참여한 지자체의 경우에는 강원도 삼척과 횡성을 포함해서 모두 23곳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좀 볼게요. 네. 철도 운임 할인율이 50%에 달하는 상품도 있다고요? 네, 우선 코레일에서 내놓은 상품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8월부터죠. 철도를 이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명소들을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을 이용해서 모두 23곳의 지자체를 방문한다면 철도 운임 할인율은 무려 50%에 달하는데요. 이 할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할 때 지정된 열차를 이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한 뒤 관광지에 부착된 QR코드를 코레일톡에서 인증하면 됩니다. 또 문체부의 경우에는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이용과 철도와의 연계 혜택을 강화해서 지역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디지털 관광 주민증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모두 34개 인구 감소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숙박과 관람 등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아울러서 농식품부의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관광지를 방문할 때 대중교통비를 최대 30%나 할인해주는 농촌 관광 투어 패스 사업도 추진합니다. 네,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소도시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두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기업 단신 전해드립니다. 덴마크 정부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3개 제품에 내렸던 리콜 조치를 한 달여 만에 일부 해제했습니다. 리콜 해제된 제품은 핵 불닭금 볶음면과 불닭볶음 탕면 2개로 핵 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리콜은 유지됐습니다.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에 캡사이신 측정에 오류가 있어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덴마크의 현장 대행팀을 보내서 위해 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여름 휴가철 자동차 무상 점검 서비스를 각각 실시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한국GM과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는 각각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개별 서비스 협력사 등을 통해 무상 점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지정된 센터를 방문하면 엔진과 공조장치,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 상태 등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모레부터 오는 28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농축협 하나로마트 주요 온라인몰에서 한우 할인 행사를 엽니다. 소비자들은 평상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살 수 있으며 1등급 2플러스 등급 한우도 할인 대상이 됩니다. 베스킨라빈스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여름 한정 아이스크림을 출시했습니다. 신제품은 주황색과 초록색 등 구글 플레이 4가지 로고 색깔에 어울리는 맛을 인공지능에게 물어본 뒤에 나온 답변을 조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폐 유니폼을 업사이클링해서 재탄생시킨 가방과 파우치를 출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19 레오와 협업으로 출시하는 이번 기획 상품들은 버려지는 소방관 방화복과 승무원 유니폼을 재활용해서 만든 제품들인데요. 119 레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됩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등 역사 문화 유산이 산지한 경주 토암산의 산사태 위험이 심각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서 진행된 추가 조사에서는 일반 산사태에 100배 넘는 피해를 낼 수 있는 땅 밀림 현상까지 여러 곳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굴암에서 직선 거리로 2km 떨어진 경주 토암산 자락입니다. 한가운데 흉하게 파인 자국이 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땅 높낮이가 벌어진 흔적이 뚜렷하고 곳곳에 균열이 보입니다. 땅속에 물이 차면서 산이 통째로 밀려 내려가는 땅 밀림의 징후입니다. 표면만 무너지는 산사태와 달리 덩어리 전체가 쓸려 내려오는 땅 밀림은 피해 규모가 한층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서 제기된 산사태 우려에 따라 추가 조사를 했더니 경주 토암산 일대에서만 이런 땅 밀림 우려 지역이 3곳이나 됐습니다. 땅 밀림은 산사태의 최대 100배 정도로 크게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더구나 계곡과 붙어 있기 때문에 토성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처에는 석굴암과 불국사 등 국보급 문화재는 물론 민가나 도로도 많아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땅 밀림 현장에서 불과 350m 떨어진 곳에는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국도가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언제든 바위와 흙 수천 톤이 쏟아져 도로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주 토암산 하멀산 일대가 땅 밀림에 취약한 그런 지질적 구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 밀림 발생했다 조치한다가 아니라 땅 밀림을 전제로 이 산지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산림당국과 경주시, 국가유산청 등은 우선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를 진행하면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주민 대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올림픽 개막을 열흘 앞두고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 3개 이상을 외치면서 결전지 파리로 출발했습니다. 박찬희 이후 12년 만에 메달을 예감하는 수영 황금 세대도 출국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인천공항, 양손에 트렁크와 활 가방을 들고 태극 궁사들이 출격합니다. 리우와 도쿄에서 4개씩 금메달을 걸었던 양궁은 파리에서도 주인공이 될 채비를 마쳤습니다. 바람이라든지 우천이 그 행운이 저에게 주어진다 그러면은 그보다 또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력과 경험, 파이팅까지 겸비한 남자 대표팀은 역대 최강으로 꼽히고 저희가 낼 수 있는 경기력을 발휘한다면은 최대 라이벌은 저희 스스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림픽 무대가 모두 처음인 여자팀 셋도 88 서울대회부터 이어진 10회 연속 금메달에 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한 번 맛을 보니까 계속 욕심이 나더라고요. 욕심을 조금 줄이고 파리 앵발리드 경기장을 본뜬 세트를 진천 선수촌에 꾸미고 감정 없이 10점을 쏴대는 로봇 궁사와 맞대결하면서 양궁은 완벽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 화이팅하는 모습, 그리고 팀워크가 잘 맞는 모습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를 맞은 수영도 조심스럽게 메달 3개를 예감했습니다. 자유형 400m 김우민과 200m 황선우, 둘이 힘을 모아 나설 개영 800m까지 시상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올림픽 금메달이 소원 꿈이었어가지고 꼭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제가 그 포디움에 꼭 들 수 있도록 자신 있습니다. 당찬 출사표를 던진 우리 선수들은 12년 만에 현지에 꾸려진 파리 사전 캠프에서 막판 담금질에 나섭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상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서울과 강원 등 중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 지역에는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호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시간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산사태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전남과 경남 곳곳에 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관련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호우가 집중되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는 2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12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 북부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24도, 대전 24도, 대구는 25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7도에 머물겠지만 광주와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장마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보내드린 뉴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